내가 지금 당신 집에서 곰팡이 핀 보리굴비 냄새를 맡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 대행업체를 불렀어야지. 왜 사람의 본업을 자꾸 잊게 만듭니까? 홍도식 씨. 내 이름은 윤혜진. 올해 48, 강남에서 황금의 손이라 불리던 중견 치과 의사였다. 안정된 노후와 명예를 앞두고 병원장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건졌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더 이상 돈 때문에 환자의 양심을 속이는 과잉 진료를 용납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잘 나가던 자리를 박차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낯선 바닷가 마을 공진으로 내려와 치과를 개원했다. 서울에서의 든든했던 인생보험이 한순간에 해지된 기분이었다. 이곳 공진에서의 정착은 녹록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낡고 느리고 답답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는 홍반장, 홍도식 40대 초반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웠다. 그는 겉보기엔 마을의 해결사였지만 내 눈엔 선을 넘는 오지랖퍼이자 사사건건. 나의 전문성과 서울식 효율을 비웃는 불청객이었다. 치과 개원 초기 나는 홍반장에게 폐업하는 모텔에서 나온 퀸 사이즈 침대를 중고로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홍반장은 혜진 씨가 원하는 딱 그 사이즈라며 의기양양하게 침대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침대가 들어선 집 안 풍경이 가관이었다. 내 키보다 큰 매트리스를 낑낑대며 방 안으로 들여놓은 그는 다음 날 아침 나에게 혜진 씨, 미안해서 말 못했는데요. 그 매트리스 안에 누가 보리굴비 포장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고백했다. 알고 보니 폐업한 모텔 주인이 침대 밑에 귀한 보리굴비를 숨겨두었는데 그걸 홍반장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들고 온 것이었다. 아니, 당신은 무슨 배달 서비스가 침대 안에 생선 썩은 냄새까지 덤으로 넣어줍니까? 내가 환자들 입냄새 맡는 직업인데 이제 집에서도 생선 썩는 냄새를 맡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라통이 터져 소리를 질렀다. 홍반장은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아니, 제가 뭐 침대를 해체해서 보리굴비가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까? 냄새는 죄송합니다만 그거 보리굴비 엄청 귀한 겁니다. 라고 항변했다. 결국 홍반장은 하루 종일 방에서 보리굴비 냄새를 빼는 대가로 내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모델이 되어야 했다. 48배 여자에게 곰팡이 핀 보리굴비를 선물한 남자. 홍도식은 그렇게 내 인생에 폭풍처럼 들어와 매 순간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의 나는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정확하게 계산된 삶. 하지만 공진의 홍반장은 그 매뉴얼을 매번 멋대로 구겨버렸다. 나는 그를 미워하면서도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공진 특유의 문제들, 낡은 수도관, 돌발적인 정전, 동네 할머니들의 까다로운 치과 방문을 그가 능숙하게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점점 그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40대의 늦깎이 정착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마을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홍도식은 그 고통을 유머로 포장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홍도식과의 티격태격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내가 서울식으로 선을 그으려 하면
그는 공진식으로 원을 그려 나를 그 안에 자연스레 포함시켰다. 나는 그의 과도한 친절과 오지랖이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왜 그렇게 남의 일에 적극적인지 궁금해졌다. 40대 후반의 경험 많은 눈으로 볼 때 그의 쾌활함 뒤에는 숨겨진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나 스스로가 외로운 이방인임을 자각하는 순간과 비슷했다. 혜진 씨는요, 가끔 너무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것 같아요. 48이나 되셨으면 좀 기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사는 재미 아닙니까? 어느 날 술자리에서 홍 반장이 던진 이 말은 나의 심장을 쿡 찔렀다.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남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 연하의 남자에게 나의 허점을 들킨 기분이었다. 나는 결국 그에게 병원장과의 갈등과 내가 겪었던 씁쓸한 좌절감을 털어놓았다. 나는 강남 최고급 더 프레스티지 치과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에이스였다. 수년간 헌신하며 병원장인 강동우와 공동개원을 약속받았고 이를 믿고 병원 확장을 위한 막대한 대출 보증에 자신의 모든 자산과 신용을 걸었다. 그러나 확장 이전 직후 강 원장은 약속을 뒤집었다. 그는 젊은 신규 투자자를 영입해 혜진을 내치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혜진에게 더욱 비열한 카드를 내밀었다. 강 원장은 혜진이 복잡한 확장 과정에서 처리했던 재무 서류의 미묘한 허점을 이용해 병원 자금 횡령 의혹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혜진은 완벽주의자였으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횡령 의혹 의사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40대 후반의 커리어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직감했다. 결국 나는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보증 책임을 떠안고 막대한 빚과 함께 병원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굴욕을 선택했다. 그리고 홍 반장 역시 굳게 닫아왔던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열어보였다. 명문대를 나왔고 한때는 촉망받는 엘리트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공진으로 내려와 7년째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의 눈빛에는 40대 남자가 감당하기 힘든 깊은 회한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리고 보듬으며 동질감이라는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40대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청춘의 불꽃놀이가 아니라 이처럼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공감과 이해에 가까웠다. 그때 나의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후배이자 이제는 인기 예능 PD로 성공한 지성현 40대 초반이 공진에 찾아왔다. 촬영 때문에 온 것이었지만 그는 내게 변함없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현은 내가 서울에서 꿈꿨던 안정되고 정상적인 삶의 그림자였다. 예의 바르고 능력 있고 내 고독을 이해해주는 후배. 성현의 등장은 공진에서의 평화롭던 일상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홍두식과 나는 티격태격하며 가까워졌지만 성현은 편안함이라는 익숙한 무기로 나에게 다가왔다. 선배, 공진에 오신 거 후회 안 하세요? 힘들면 언제든 서울로 돌아와요. 내가 선배 자리는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그의 제안은 너무 달콤했다. 40대 후반,
다시 안정이라는 포장지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 하지만 동시에 홍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새로운 떨림이 나를 붙잡았다. 두 남자 사이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익숙한 안식처인지 아니면 불안하지만 살아있는 감정인지 고민해야 했다. 지성현은 과거를 상징했고 홍두식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상징했다. 그리고 48배 나는 이제 막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에 서 있었다. 공진에서의 사계절을 보내면서 내 삶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는 분 단위로 움직이는 스케줄의 노예였다면 이곳에서는 바닷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하루가 결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의 깊이는 강남의 그 어떤 관계보다 진실했다. 치과 조무사였던 표미선 30대 중반은 공진에서 순박하고 우직한 최은철, 경장 30대 후반과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다. 미선은 이별 앞에서 울고 재회 앞에서 순수하게 기뻐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40대가 된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랑의 원초적인 감정들을 다시 느꼈다. 나는 늘 사랑을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어른의 연애만 해왔다. 하지만 공진은 내게 사랑이란 그저 가치 있는 것 그 자체의 소중함임을 가르쳐 주었다. 치과를 운영하면서 나는 마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는 것이 단순한 진료를 넘어선 역사 돌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감리 씨 할머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녀의 낡은 틀니는 50년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어느 날 감리 씨 할머니가 틀니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밥을 못 드시겠다며 치과를 찾아오셨다. 틀니는 너무 닳고 헐거워져서 잇몸을 계속 찔러 심한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나는 새 틀니를 제작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하셨다. 윤 선상님, 이거 내 틀니는 고쳐만 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여. 이 틀니가 우리 영감이랑 내가 50년 같이 산 증거여. 영감이 나 먹는 거 불편할까봐 손수 만든 틀니여. 이걸 어찌 버려.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숙연해졌다. 틀니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사랑과 정이 담긴 물건이었던 것이다. 서울에서라면 비과학적이라며 당장 폐기했을 물건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였다. 나는 결국 틀니를 고치기로 했다. 최신 레진 재료와 섬세한 기술을 동원하여 틀니의 모양과 크기는 최대한 유지하되 잇몸에 닿는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고 보강했다. 수십 년 경력의 치과 의사로서 나는 나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이 낡은 틀니에 쏟아부었다. 홍두식은 그 옆에서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새 것처럼 편안해진 틀니를 끼고 밥을 맛있게 드셨다. 할머니는 진료비를 내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윤 선상님 고마워.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고쳐줘서 고마워. 자네는 서울에서 온 똑똑한 의사지만 우리 공진 사람들 마음까지 고쳐주는 사람이여.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서울의 첨단 병원에서 수많은 임플란트 시술을 했지만 이 낡은 틀니를 고친 일만큼 큰 보람과 울림을 준 적은 없었다. 40대의 나는
이 마을에서 비로소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홍도식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과거의 일 때문에 자신을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규정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40대의 나는 그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은 계속된다는 묵직한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 홍 반장님, 저 48입니다. 이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건 스스로에게 짓는 또 다른 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증명하잖아요. 그날 밤 두식은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럽게 우는 모습은 그 어떤 청춘 드라마보다 현실적이고 가슴 아팠다. 그의 눈물은 오랜 세월 골맞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마을에 온 것은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홍도식이라는 한 남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메말랐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였음을. 서울에서 온 복귀 제안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커리어와 안정된 미래. 그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홍도식의 어깨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진 마을의 일상이 훨씬 중요해졌다. 40대의 삶은 선택이 아닌 결정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곳에 남기로 결심했다. 이 늦은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다. 공진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내 마음은 홍도식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다. 지성현 PD는 아쉽지만 훌륭한 후배로 남기기로 했다. 40대의 사랑은 밀당이나 제기가 아닌 용기 있는 고백이 필요했다.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망설이는 그를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용기와 진심을 담아 그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했다. 내가 홍도식에게 마음을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상치 못한 조난 사건이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이 단체로 바닷일에 나갔는데 갑자기 기상 악화로 인해 배 한 척이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구조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홍도식은 망설임 없이 가장 낡은 어선을 몰고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책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항구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가 사고 때문에 공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가 이 위험을 통해 또다시 과거의 악몽을 반복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홍도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절망을 느낀다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축이 이미 그에게로 완전히 옮겨가 있었던 것이다. 수시간이 흐른 뒤 만신창이가 된 어선이 겨우 항구로 돌아왔다. 배 위에는 홍도식과 그가 구해낸 어르신들이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구명조끼를 벗고 무트로 내딛는 순간 나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갔다. 홍도식 씨, 당신 미쳤어요.
당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해요?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온몸이 젖은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윤혜진 씨, 미안해요. 걱정 많이 했죠? 괜찮습니다.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당신 걱정 안 시키도록 조심할게요. 그의 품에 안겨 나는 확신했다. 더 이상 계산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에게는 이 남자가 생명이고 이 마을이 곧 삶이었다. 40대 후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홍도식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바닷가 근처 포장마차로 그를 불렀다. 바다와 석양이 배경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다. 홍 반장님, 나 이제 공진 떠날 생각 없습니다. 서울, 내 인생에 이제 그 도시는 없어요. 당신이 오늘 바다에 나갔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당신 없이 혼자 이 마을에 남아 살아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한 은반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홍도식 씨, 나랑 결혼해줘요. 우리가 가진 상처 같이 나누고 짊어집시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라 더 뜨겁게, 더 단단하게 지켜나갈게요. 당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요. 내 프러포즈에 홍도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죄책감, 감동, 그리고 기쁨.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천천히 비웠다. 그리고는 웃었다. 그가 공진에 온 후 처음 보는 슬픔과 망설임이 완전히 거친 듯한 환한 웃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목걸이에는 작고 소박한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혜진 씨, 이 목걸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건데 이걸 혜진 씨한테 줄게요. 저도 혜진 씨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는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고 그의 따뜻한 손이 내 뺨을 감쌌다. 40대의 프러포즈는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흙탕 속에서 건져낸 보석처럼 단단하고 영원할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공진의 밤바다는 우리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잔잔하게 물결쳤다. 우리의 늦은 사랑이 마을에 알려지자 공진 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다. 특히 둘이 언제 결혼하나 했더니 드디어 하네. 라며 앞다투어 덕담을 건네는 할머니들의 모습에 나는 진심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을의 해묵은 미스터리 중 하나인 로또 당첨자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졌다. 그 주인공은 묵묵히 마을을 지키던 순박한 최은철 경장이었다. 그는 수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되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이 경찰 생활을 해왔다. 그는 그 돈으로 복잡한 투자를 하거나 서울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을 표미선과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며 수줍게 프러포즈를 했다. 미선 씨, 저 로또 당첨금으로 이 마을에 우리 둘이 살 집 짓고 평생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나랑 결혼해줘요. 은철 경장의 진심 어린 고백은 돈이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미선은 눈물을 쏟으며 그와 결혼을 약속했다. 40대 후반인 나에게 젊은 연인들의 이런 순수한 모습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이제 나는 윤치과 원장이자 홍두식의 예비 아내이며 마을의 믿음직한 이웃이다. 나는 더 이상 서울에서의 명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이 마을에서 내가 가진 기술과 마음을 나누며 홍두식과 함께 흙 묻은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청춘의 서툰 떨림이 아닌 인생의 구비구비를 다 돌고 난 후 만난 진정한 반쪽에 대한 깊은 감사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내 나이 5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 마을에 정착한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홍두식의 잔소리와 함께 아침에 전해지는 갓 잡은 싱싱한 전복 그리고 눈부신 공진 바다의 일출을 보며 깨닫는다. 내가 찾던 황금의 손은 결국 이 바닷가 마을에서 내 인생을 다시 빚어준 홍두식의 따뜻하고 투박한 손이었음을. 홍반장, 아니 이제 홍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 내 치과 예약 손님. 명단이랑 오늘 치과 장비 AS 신청서랑 왜 섞어놨어요? 강씨 할아버지 틀니 수리 날짜에 에어컨 기사가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결혼했다. 40대 후반과 40대 초반 늦깎이 부부의 탄생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공진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부라고 불렀지만 그만큼 서로의 삶에 가장 깊숙이 개입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치과 일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홍두식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마을의 만능 해결사 노릇을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그의 멀티태스킹 능력이 가끔 내 치과 운영까지 침범한다는 것이었다. 결혼 후 나는 두식에게 치과 관련 잡무 예약 관리, 간단한 장비 유지 보수 요청을 일부 맡겼다. 서울에서라면 전문 비서가 할 일이었지만 공진에서는 홍반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의 작업 방식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했다. 어느 날 아침 치과 문을 열자마자 나는 경악했다. 치과 입구에는 낡은 자전거 부품들이 널려 있었고 대기실에는 방금 바닷일에서 돌아온 듯한 최씨 아저씨가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아니 아저씨, 지금 진료 시간인데. 내가 당황하자 최씨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허 윤 선상, 나 진료 받으러 온 거 아니여. 홍서방이 내 자전거 수리해 주기로 했거든. 잠시 여기서 수리한다고 했어. 알고 보니 홍두식은 치과 창고 한 켠을 홍반장 긴급수리센터로 사용하고 있었고 내 치과 예약 명단과 그의 마을 업무 명단을 하나의 노트에 섞어 쓰고 있었다. 심지어 오늘 가장 중요한 환자인 틀니 수리를 요청한 박씨. 할머니의 예약 시간은
홍도식이 이장님 댁 지붕을 수리하기로 한 시간과 겹쳐 있었다. 홍도식, 당신은 치과 의사 남편이야? 아니면 마을 수리공이야? 당신 일 때문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요? 홍도식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 참, 윤혜진 씨. 곰곰이 생각해봐요. 마을 이장님 댁 지붕이 무너지면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서 누가 치과에 오겠어요? 그리고 최 씨 아저씨. 자전거 고치는 거 옆에서 제가 환자들 스케줄 관리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아닙니까? 그는 뻔뻔하게 자전거 부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내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박씨 할머니는 제가 치과로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오늘 오후에 들어오는 신규 환자 명단인데 옆 동네에서 소문 듣고 찾아왔답니다. 공진의 홍반장 부부가 얼마나 유능한지 안다고요. 그의 엉뚱함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의 넘치는 에너지와 마을을 향한 진심에 또다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40대의 나는 서울에서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지만 홍도식은 융통성과 인간적인 냄새로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안았다.